본 사업 목적과 기획 의도를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과 기획 의도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전국 시인과 지역 시인이 한 회차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초청되어 중앙문단과 지역문단의 경계를 허무는 한편 상호 텍스트 교류를 통한 지역문학인 창작 역량 강화, 시문학 공동체의 가치관과 태도 및 관념에 관한 자가 혹은 공유가 되겠습니다. 문학 간의 사회적 기능 강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문학 소통 구조의 열린 체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민 평생교육 기능에 일조하여 삶의 질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독자 참여형 세미나로서 시낭송을 통한 감동과 기쁨, 정신적 만족과 마음의 풍요를 누리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책자의 맨 뒤쪽을 봐주십시오. 맨 뒤쪽에 보시면 저희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초청시인부터 오늘 제39회 초청시인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저희 시야 놀자 행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인의 시간은 50분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달지 문학관 상주작가 이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쓰려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서 앞에 하는 출연진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양해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요. 또 창녕에서도 행사가 있자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감사합니다. 박수. 네, 복 두 배로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이제 초청 시인은 하순희 선생님이십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워낙 유명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하순희 선생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한국 같은 토요일 오는데 너무도 멀고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정말 큰 인물이 아니면은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오면서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는 김달진 선생님 문학관에서 이렇게 정말 응강생심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시야 모자란 그런 프로그램에 초대가 되어서 황송하기도 하고 내가 뭘 들려줄 게 있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이서린 시인이 와서 그냥 놀다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왔습니다. 오신 분들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18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하순희 선생님 이렇게 양력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다 읽진 않아도 간단하게 느낌을 읽겠습니다. 경남 삼천군 출생이시고요. 1989년 시조문학지로 소유하셨죠. 지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시집도 많이 내셨는데 현재 활동하고 계신 것은 경남문협, 한국문협, 평생무협, 한국시조시인협회, 한국불교문학회 등 여러 가지 많이 하시고 특히 또 이제 화준영이라는 불교 자주이조 선생님, 네, 그게 시조 전문집이라는 데도 편집장으로 이 단어에도 지금 선생님 성격에 나오시네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심부름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선생님 상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경남시조문학상, 중앙시조시인상, 경남문화부소작품상, 마산시문화상, 성포시조문학상 제가 다 열거하기 힘든 만큼 많은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님 오늘 이 모임 한달 때 어디까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어떤 문학 세계 아니면 평소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왜 선생님 보면은 그 불교라는 의미가 먼저 떠오르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관계되는 또 깊이 또 공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문학과 불교를 이렇게 병행할 때 혹시 종교가 선생님이 글을 쓰시는데 어떻게 하게 되는지 걸림돌이 되는지 잠깐만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다른 분들 경우도 뭐 다 각각 저마다 또 다른 사연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불교라는 게 없었으면 제가 이 세상을 살아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모두 다 앞앞이 말 못해도 사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또 제가 낸 시조집 이름이 종가의 불빛이라고 이번에 제가 감히 이름을 그걸 따다가 붙였는데 살다가 보면은 앞앞이 말 못하는 사연들이 정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정말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었고 그 다음에 문학이라는 것이 원래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종교를 떠나서 문학과 같이 접목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걸림돌이 된다면은 또 되는 점도 조금 있겠죠. 자유의 폭이 조금 그쪽으로 이제 되니까. 근데 저한테는 뭐 디딤돌이고 건너가는 저를 성장시켜주는 부모님이나 모든 인연들 감사드리는 그런 청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시집을 받아서 갖고 왔는데 종과의 불빛이라고 고유 아침에서 선생님이 시집을 내셨는데 지금 오늘 나눠드린 책자도 그렇고 종과의 불빛 책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쌤한테는 그 슬픔이 이렇게 깊은 우물 같은 슬픔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것을 그 우물 같은 슬픔 제가 표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읽으면서 그렇게 느끼면서 선생님 그냥 그 어려운 거 다 견디고 계시구나. 그다음 종가에 계신 것도 그렇고 여기 전체적으로 시에 간통하는 거 어머니 얘기를 한데 그리움 그러면서 그게 이제 버티게 하고 그 견디게 하님이 또 불교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 자리 그 종가집에서 어떤 그런 위치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슬픔들을 다 어떻게 다 참고 견디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게 뭐 돌아보니까 이게 슬픔만 있으면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정말 그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꽃들도 피어 있었고 또 풍경 소리도 저를 달래줬었고 근데 정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좀 이제 그렇게 살아냈는데 정말 우리 이제 종가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가사모처럼 그렇게 돌아갔었는데 그 종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그런 걸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고 그냥 책임을 다 해야 되고 잘 따라서 오고 순종하고 우리 한국 여성상 그런 이미지를 요구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조금 오래 전에 나희철 선생님 그 프로필을 컴퓨터에서 다 찾아보는데 1953년생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도 들었었는데 어쨌든 갑자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는 게 그냥 그렇게 뭐 다른 분들도 다 살아낸 인생이었거니 하고 지금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선종부이신 거죠, 선생님이? 이제 저희 집이 대송가는 아니고요. 따로 이제 분파되어 나온 그런 이제 종가였는데, 어쨌든 이 문학 이야기를 가보면은 작품으로서는 알 수 없었던 그 이제 작가의 이야기를 발가벗고 쓴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남 오녀의 이제 남편이 둘째였고 저는 이제 둘째 그 외며느리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종가 종선 되시는 분 계신가요? 또 다행히 동선이시고요. 또 그런 분이 또 계십니다. 아마 선생님이 그 어떤 무게를 또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쪽부터 시가 시작되는데요.
가장 대표시 먼저 올라왔기에 이 시를 한번 읽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자, 시의 목소리로 이중섭의 흰소를 보며 이걸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선생님 네. 부탁드립니다. 좀 미리 이걸 좀 완성 연습해 오십시오.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요. 이 시조는 그 서울신문에 1992년도에 당선된 작품입니다. 그 앞에 이제 시정문학의 전년을 89년도에 했었지만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시조를 쓰시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아깝다, 보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서울신문에 다시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이름이 알려졌다고 하면 되겠죠.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중섭의 흰소를 보면서 제가 맨 처음 보기는 했었겠지만 제 머릿속에 인지가 되면은 그 당시에 90년도에 강부인 그 마사문 협회에 있는 사무국장님이 팬물을 보내면서 이중섭 선생님 흰소를 우표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우편물을 이제 오고 척딱 이제 우편물이었는데 그 보는 그 순간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 눈물로 뚝딱이만 하얗게 남아가지고 우리는 이 소가 어쩌면 나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여튼 우표를 보면서 눈물을 막 쏟았습니다. 쏟고 난 뒤에 이제 스케치를 해놓은 게 2년여가 걸쳐가지고 92년도에 이제 당선이 됐었거든요.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중섭의 흰소를 보며 한해 등뼈처럼 내리건 하필 끝에 어느 땅을 노려보는 잠들 수 없는 눈빛, 삭혀도 되살아나는 어쩔 수 없는 멍울인가. 내 뿔이 이고 있는 군청의 하늘 아래 주름창 안고 가는 흰옷 입은 이웃들과 뒤틀린 발자국 같은 배려의 길도 있었지. 나눠지는 궁핍 앞에 바람막이로 버티면서 묵묵히 내가 갈던 이 땅의 묵점 같아 오늘은 또 다른 문명이 짙은 그늘 딛고 섰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이 시를 볼 때랑 방금 선생님과 설명을 듣고 딱 한 번 들으니까 저도 괜히 슬퍼요. 그 말씀을 슬픈데 이 흰소라는 게 우리나라의 백성, 우리 이제 조선 그 당시 한참 힘들 때 그죠? 일제치하랑 또 6.27에서 그 힘든 우리 그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불교에서도 흰소를 상징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스님?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네. 시무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기 본성을 찾아가는 자리를 서로 나타내. 네. 만해 한명호 선생님이 그 서울에 살던 시절 제가 신무장을 알고 있고, 그 다음 또 고려 보족서 진원? 그분도 이제 소를 키우는 모호장이라고 이렇게 호를 쓰는데, 많은 분들이 소를 그렇게 또 많이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도 이렇게 소에 대한 식기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이제 흰소가 그 어떤 아주 우리의 힘든 우리 그대의 시대상도 있고, 또 그걸 보면서 쓰이는 거 이제 불교 마음처럼 어떤 마음으로 마음자리로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 흰소를 보면 낭독을 들으시고 지금 뭐 소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 제일 싫어하시죠?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다른 시를 또 듣고 해야 되니까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나눌 때 시를 할 때 차례별을 하지는 않으나 바로 또 이 뒤에 비우측인데 스님이 제가 이제 제일 처음 그 사자를 했는데 스님이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꼭 이 시는 빠뜨리면 안 된다 싶어서 내가 꼭 이 시를 소개하고 싶다 하는 시가 있으신지 그럼 그걸 먼저 해도 됩니다. 순서를 할 게 없이. 네.
시간은 좀 물 많이 듣고 싶은 주시겠지만 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듣고 싶은 시 말씀을 해달랍니다. 이 시를 한번 듣고 싶다. 종가의 불빛. 아, 종가의 불빛. 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예, 선 24쪽, 24페이지에 종가의 불빛이 있습니다. 네. 종가의 불빛. 읽는 게 힘드시지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가 에어컨을 많이 쏘이니까. 아, 그럼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잠기더라고요. 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네. 네. 종가의 불빛, 하순희. 앞전 같은 시간에 펴 연꽃으로 피워내며 막세기와 징검다리 품어 안고 건넜다. 돌아서 되새겨보면 팽자꽃빛 은은한데 누군가는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 위에 지고 피는 배랭이처럼 하늘을 이고 서서 주녀껏 울리던 풍경 그 소리를 기대었다. 97 질긴 명줄로 오시던 시할머니 담 넘는 칼바람에도 꼿꼿하던 관절 새로 한 생에 불티 붉은 손금 배롱꽃잎 흩날리고 어느새 종가가 되어있는 나를 보며 배를 이어 밝혀주는 화롯불씨 환히 지펴 마음을 따뜻이 데우는 등불을 매다 건다. 잘하시네요. 뭐 스트레인 감정을 제가 그대로 다 아, 못드렸지만 평소에도 잘하시지만 시간성을 잘 하셨어요. 네.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했겠지만 종가의 불빛 물론 아까 대충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네. 이 시 표면에 거의 다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 작품들이 대부분 뭐 어렵게 많이 숨기거나 배열을 하거나 그러질 않고 네. 읽어보면 거의 다 다가오는 그런 작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어렵죠. 이제 뭐그 1년, 2년 건데 이제 3년에 제가 집이 맹줄로 오시던 시 할머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 시 이런 97이면 정말 요즘도 많이 이제 사시는 건데 지금 돌아가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거든요. 이 할머님이 저한테는 이제 많이 저를 또 아껴주셨고 네. 또 아주 영리하시고 그러시던 그런 분으로 지혜롭고 영리하시고 이제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같은 거에 정말 시에 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돌아가셨을 때가 이제 배롱꽃잎이 아주 백일로 목백이로 아주 빨갛게 피어 있었던 그런 거. 그럼 이 시가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근데 지금 하시긴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리고 미리 좀 오래된 거죠? 질문을 저희들 나이를 가끔 당황할 때가 있답니다. 11년도였나? 11년 전. 네. 2010년도 쓰신 거예요? 2016년 제가 이 상을 받을 때도 네. 이 작품이 됐으니까 네. 불교문화상 네. 한 15년이나 이렇게 쓰셨는가. 혹시 이 작품으로 불교문학상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스님 대충 그 풍경이 그려지거든요. 막색도 네. 나오고요. 네. 이런 꽃도 나오고 네. 뭐 지금 다 편자꽃빛, 배량이 하는 게 그 다 집안의 풍경을 그대로 묘사한 것일까요? 아니, 주변 풍경인지. 주변 풍경도 있고 네. 우리 집 풍경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딘가 여쭤보면 실례가 안 될까요? 그 창군 그 참. 시각이 그 창입니다. 네, 네. 말이면 아, 말이면. 네. 저희 어머님이 그 참 말이면이거든요. 옳고 그래요. 네, 말이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고 맑고 조용한 동네인데 거기에 그 종가를 이렇게 자리하고 있네요.
네. 지금도 그 집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지요? 이 집이 너무 오래돼서 가지고 네, 네. 그 하천 때 수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수물 지구에 있는 그 어떤 그 집에서 이제 나무를 다 이제 해체해가지고 네. 그대로 와가지고 또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무 목재가 아주 좀 좋다 그냥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두 편을 저희들 시를 이야기했는데 책을 다 받으셨으니까 보셨을 거고요. 여기 계신 독자분 중에 오늘 정말 고맙게도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뿌듯한데요. 독자분들께서 시를 나는 하순쌤 이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나중에 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고 시간 지나면 소용없어요. 한번 읽고 싶은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시를 그럼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 괜찮을까요? 손댄스 쓰는 어떤 시인지 고르셔서 하는 낭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26쪽입니다. 정면을 보면 정면을 꿈꾸며 하순 해진 신발을 끌며 가야 할 길을 남아있어 난타하는 북소리 온몸으로 받으며 몸 하나 깨끗이 살리 장장 한날 가리기 위해 눈 감아도 젖어오는 흐린 날 강둑에서 헛부리면 그만인 이름 없는 늑골들 정내려 들고픈 홀씨 바람결에 날아간다. 감사합니다. 안에 시를 안 하고 바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멸을 꿈꾼다는 것은 이건 아마 불교의 몸을 담으신 분은 다 한 번쯤은 생각하실 거예요. 정밀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도 먼 길이기도 한데 이 시를 쓰게 된 계기, 왜 시가 하다 보면 우리가 시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이 시를 쓸 계기가 있을 거거든요. 네. 어젯밤에 또 뭐 책을 보다가 봤었는데 좋은 시는 정창은 신이 내려주시는 거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런 신이 내려주시는 글귀를 한번 구절을 받아 적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면을 꿈꾸면 2004년도에 우리 시대 현대시죠 백인선 태학사관으로 해가지고 백인선에 출판을 한 표제시인데 이기서 정면을 꿈꾼다 이럴 때 스님 제가 다니는 정사절에 행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면을 하면은 이 단어 뜻이 정말 아주 좀 막연하면서 뭐랄까 크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사전적으로 이제 의미를 찾아보면서 그때도 그랬는데 정멸이라는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라져 없어지는 이 정멸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하나 다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 그렇게 생성하고 소멸하듯이 소멸이 또 생성의 출발점이듯이 또 다른 출발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집의 이름을 정멸을 꿈꾸며라고 했었고요. 2004년도 하여튼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이 작품을 이제 냈었고 불교적으로 오래전부터 이제 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그래서 그런 마음들도 담아져 있고 보면은 정밀에 들었던 홀씨가 바람결에 날아간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또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걸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새로운 시작을 무엇을 꿈꾸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학교 오래 좀 계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새로운 걸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신 게 있는지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네. 저는 지금 별로 다른 욕심이 없고 그게 새로운 세계를 꿈꾼다 하면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아주 좋은 작품을 쓰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진심이고 그 다음에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안 쓰여져서 애를 쓰고 그런 게 또 탐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탐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왜 안 쓰여지나 하고 막 자기가 혼자서 그런 어리석은 지심이라고. 예, 불교방송 여기 뭐 종교 다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불교방송 들어보면 김원수 법사님이라고 건강경을 한 50년 정도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월 11일에 컨벤션 센터에 사전 2시 2시에 오셔서 법회를 하실 분을 하시는데 코로나 뭐 전국이지만 오늘처럼 다 그 온열 검사하고 또 마이크도 이제 뭐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제주도를 출발해가지고 작년부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여러 가지로 생활 속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전에는 좋은 작품 써야지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별로 모든 생활에 욕심이 없고 근데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그렇다고 나태해지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꿈꾸는 뭐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그렇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시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건 아니시겠죠? 좋은 시는 좋은 시는 쓰시고 써야 되겠다고 있죠. 생각은 합니다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시를 보면서 꼭 하나 얘기하고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29쪽입니다. 아리랑 질문이라고요. 이걸 보면서 정말 좀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제가 또 러시아 가면서 그 고린 하루촌을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문득 그때 이제 그분들 말씀 듣고 했는데 지금 사진에 대해서 지금 직접 다녀오신 거죠? 네. 시를 한번 읽고 나서 예. 얘기를 한 건데 쌤 낭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네. 아리랑 질문 황량한 만죽을 판 목숨줄 넘나들 때 멕시코 사막의 지열 엎어져 넣었을 때 탄광총 지하 1000m 어머니 한맺힌 숨 아득히 흘러가던 살린 하늘 아래 발바닥 벗겨지고 물도 터진 시간 배인 황토빛 빼저린 물살 고통 어린 두만강 세상 끝 어디선들 사무치지 않았을까 넘어진 그때마다 일으켜준 혼의 가락 수천년 흘러온 빗돌 흰오리로 돌아온다. 먼저 조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시를 읽고 우리가 역사에서도 배우고 뭐 다큐멘터리도 많이 봤겠지만 지금 언제 여기 다녀가시는지요? 네, 지금 몇 년 됐습니다. 네네. 교사불자에서 가면서 갔다 왔고요. 제가 이 아리랑 지문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이건 작년도였는데 KBS 프로였는가? 아리랑 로드라는 그 3부작으로 된 그 다큐멘터리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보면서 많이 어쨌든 좀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울었는데 그 보니까 그 기자가 또 만주도 멕시코도 또 사할림도 여기 다 나와 있는 지역을 다 찾아가가지고 그때 우리 강제징용을 당해오신 분들이 또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는 그 현장을 다 찾아가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못 돌아오고 오신 분들이 또 살아있는 그 교포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거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 이 아리랑 노래가 나오니까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 때든지 다 하거든. 그거 보면서 정말 이 노래라는 게 민족의 혼이라는 게 다 누누이 명명히 흐르고 살아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이분들이 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긍심이라든가 또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게 말 못할 정도로 정말 가슴에 와서 뭐랄까 아주 확 박힌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모티브를 삼아가지고 꼭 써야 되겠다 하고 쓴 게 좀 많이 익어지진 않고 좀 생경하게 생속으로 좀 나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4인 이제 우리 조선족들이 갈 때 제가 이제 러시아 감시자가 대충 제가 공부하고 들은 게 일본이 러일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군수 물자하고 인원수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일본에 있던 사람 혹은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강제 침략해 간 거죠. 강제 침략해서 어디 갔냐면은 탄광촌하고 그다음에 군수물품 만드는 회사에 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일본이 결국은 지게 됐잖아요. 태평양 선공 때 뭐 로이정도 지고 그렇게 하면서 떠날 때 자기들이 데리고 왔으면 다시 우리 조선족들을 데려줘야 되는데 버리고 그냥 갔어요. 일본 사람들 탈출을 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침략된 간 사람들은 설마 우리를 데려가겠지. 설마 우리를 버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일본도 버리고 또 러시아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일본 쪽 당뇨하니까 또 책임을 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망향탑이라고 이렇게 찢어진 돛담배 형상의 탑이 이렇게 있는데 그 탑자리에 우리 조선족들이 일본인이 가고 나서 많은 수십 명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배만 기다렸답니다. 배만 기다리다가 그냥 먹고 저거 거기서 굶어 죽기도 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자살도 많이 했고요. 자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간경에 고독하고 외롭고 조국에 돌아가고 싶고 배는 오지 않고 정신 이상으로 미쳐서 날뛰고 또 학살도 당한 사람이 27,000명 정도 된다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조선족들 됐는데 저도 그 당시 가면서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민족 그림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이걸 보는 순간 저도 그 옷은 다른 프로그램인데 그 아리랑 부르는 그 하사는 가서 저는 이제 함께 아리랑도 부르고 했는데 이 노래 부를 때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어요. 다 같이 걸리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갔을 때 그 심령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를 수도 있다면은 그 당시 우리 조선족들이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기다렸다가 자살하고 정신 미쳐서 돌아갔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뭐 손주들 상대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 항상 뭐 일본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좀 그렇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좀더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지금 어떤 시를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하시고 싶은 시를 한번 보니까 다 불러볼까요? 가슴이 묵묵한 시대가 나와 있는 게 정말 그죠? 좀 하시면 다 기가 씨도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슬퍼요. 다 슬퍼. 보면은 안 슬픈 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시를 한마디 하면 아무거나 겹인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게요. 혹시 뭐 이 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보시면서요? 네? 돌꽃. 아, 돌꽃. 25쪽. 25쪽이랍니다. 25쪽 돌꽃.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죠? 돌꽃을요? 네, 그러면 한번 낭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당첨입니다. 돌꽃 하순이 천년 전 하신 말씀 기억마저 잊었네. 100년이 지났어야 피어올린 가슴앓이. 오늘은 이곳에 와서 그 말씀을 받아 적네. 묵상하는 나무 아래 나목으로 앉으면 말없는 가르침이 바람 속에 돌아와 때로는 창창한 슬픔 풀잎처럼 썰어주고 사다를 건너오며 적셔주는 물줄기 셀 수 없는 시간 해살피 없이도 돋아나 사는 일
이와 같음을 비스게 기대었더니 셀 수 없는 시간, 햇살, 시속에는요, 때 없이도 또 남아. 이렇게 3, 4, 네, 네, 네. 그 표현은 낙권이거든요. 네, 네. 그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야 되겠죠. 돌꽃이라는 제목하고 선생님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렇고 셀소는 시간에 햇살이 뼈 없이도 돋아난다. 아주 절상이에요. 칸에서 선생님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시의 이제 배경은 저희 친정 진양하시 선산입니다. 선산인데, 저희 그 선산 이제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온 중에서 저희 할아버지, 1800, 아주 지금 연도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옛 비석이 있는데, 이 돌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비석마다 이렇게 돌에 있는 이끼 하얗게. 이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 피어나지, 뭐, 금방 세워진 비석 이런 데는 없습니다. 적어도 뭐, 이 어르신들이 100년을 지나야 이런 꽃이 핀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상님들의 언덕이 이렇게, 우리 후대에까지 섬여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조상님들의 보살피랄까 어는데 언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아남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근데 좀 다른데 그 비석보다는 좀 아주 오래됐으니까 그런 이 셀 수 없는 하나 뭐 시간 하나가 그 제가 느낌이 셀 수도 없는 그런데 이 그 비석에 피어나 있는 이 돌꽃이 시간의 햇살처럼 그렇게 느껴졌고 그날 날씨도 화창하고 아주 좋았고 그 비가 오면은 또 이제 물에 젖어서 또 꽃처럼 이렇게 더 선명한데 그날은 보니까 다 말라가지고 있으면서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혼자서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나한테까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역사라든지 이런 게 쭉 흘러서 강물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쓰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날씨는 맑고 그래서 찬찬한 슬픔이라고 하셨거든요. 햇빛 잔잔한데 그 슬픔은 햇빛을 좀 하셨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좋은 신이 심히 불러주신다고 관장님께서도 이 부분한테 저도 지금 줄을 미쳤거든데 그 셀 수 없는 시간 햇살 뼈 없이도 도전다. 이런 표현은 쉽지 이렇게 않아요. 어떻게 하나가 떠올라서 뼈 없이도 쓰시고 못하는 거. 그 돌에 그 돌꽃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때는 그런 생각도 없이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이기 꽃이 뼈도 없잖아요. 없으면서도 이 살아있는 저희들에게 그걸 메시지를 던지시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아니 한샘의 시 중에서 이 정도는 한샘의 시적 역량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 이제 돌꽃을 표현하시는 어마어마한 거에서 거죠. 뼈 없이도 도나가. 그런데 이걸 서기부서처럼 이렇게 하더라고. 비유를 하자는 거야. 약간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비유를 안 하고 표본에 바로 도달하진 바로 않잖아요. 나왔을 때는 네. 내가 처음부터 말아가서 지금 네. 붓질로 두 번 칠하는데 아주 대단하게 멋진 그 표현이에요. 뼈 없이도 또 뼈 없이도 그냥 이렇게 만지면 또 그렇게 막 부드러지는 않고 거의 돌에 빼여가지고 저도 이제 이게 돌꽃을 몇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아주 절창입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주신 선물. 여러분들도 신이 주신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철우 쌤 씨가 이제 슬프고 그 슬픔을 또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게 지금 한 제가 선생님 뵌지도 꽤 오래 돼가지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은 그 탄생하고 단 한 대 그 뒤에 이렇게 제가 느낀 슬픔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전력의 공경호 시집도 제가 봤고 이제 이것도 보면서 항상 그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저도 짜면은 뚝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그런 느낌이 이렇게 밟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슬프지만 요즘 그 세대 판 맞는 게 전 N참로 혹시 보셨습니까? 30쪽입니다.
그것도 어쩌면 요즘 세대, 뭐, 3포 세대, 몸포 세대 같긴 하지만, 그나마 이런 슬픔보다는 현실을 이제 직시하는 우리가 이런 주변에서 이기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N잡너라고 해서 N잡너를 또 이렇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위해서 지금 한번 읽으시고 목소리가 불편하신 분들 다른 분들은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낭독을 다른 분 한번 서석조 선생님이 양산에서 오셨는데 아, 네. N잡는 30조 멀리서 오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N잡력 문안컵 삼각김밥 하루를 개량하며 고된 일과 비정규직 선체로 마감하는 퇴근은 또 다른 출근, 허둥대는 시간 출구, 제약회사 설명에 늦은 밤 자리 한 채 휘어지는 판매에게 굽어지는 가장의 무게, 희망을 배낭에 담고 감히 의자에 기댄다. 고지혈 녹이는 알약, 경동맥을 뚫는다고 졸리는 눈 비비며 필기하는 공책 속에 미래가 환해져 올까, 낯가림 없이 찾아올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직한 목소리로 아주 듣기 좋습니다. 말씀 좀 드릴까요? N잡너에 대해서? 이 시도는 제가 퇴직을 다 하고 나서 친구 따라서 어떤 다단계 회사에 한번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유니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겠는데 예, 들어봤습니다. 그걸 제가 뭐 회원을 해서 돈을 번다 이런 뜻은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한번 찾아가보자 이제 가보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뭐 어떻게 했는지 저도 또 이제 세상 부적이니까 가봤더니 아니 정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희 회사에서 밤 다 낮에 저 뭐 직장에 근무하시고 나서 또 다시 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그대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로 힘드는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갖다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직업 낮 동안에 하고 그 다음에 밤 동안에 또 두 탕, 세 탕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느낀대로 썼는데 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나 모르겠네요. 아, 그런 분은 혹시 이제 좀 쉽게 말하면 투잡, 우리 쓰리잡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N잡너. N이 이제 신조인데 복수를 뜻하는 맞아요. 이게 뉴, 노벰버, 그다음 넘버인데 수학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수학에서 1차 반기시, 2차 반기시, 1차, 3차 할 때 N차 나올 때 이 N이 복수를 뜻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아니,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책도 이제 공부한 겁니다. 도대체 왜 N이 복수일까? 뉴, 네버, 노벰버 이런데 왜 했더니 그게 수학에서 비롯된 이 N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어쩌면 좀 불쌍한 그런 N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그죠? 시운 하시면서 뭐 다른 거 하시면 투잡이 될 테고 가끔 이제 대리운전 하시는 분 계시겠죠. 저는 대리운전 종종 이용합니다. 대리운전 하면은 제가 한번 기억나는 건 그 대리운전 해갔는데 이분이 소방청장인가 무슨 대장인가 하다가 그만두시고 대리운전 하고 또 어디 뭐 다른데 경북 근무하신다더라고요. 그렇게 대부분 뭐 2개, 3개를 많이 하시는데 현대를 살려면은 하나만 갖고는 살기 힘든 시대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생님 시를 쭉 보면서 느낀 게 대표시 8편, 그다음에 근장시 6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확실하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대표시 주신 거하고 근장시 딱 넘어가면서 대표시 안에서는 선생님이 내게 된 슬픔, 나의 이야기라면 근장시 가서는 대상이 나를 벗어난 다른 대상이 되는 참 많거든요. 컵란도 그렇고 지금 컵라는 그 뉴스 많이 나오셨죠. 거기 지하철에서 네 그렇게 하다가 그렇고 뭐 N잡너도 그렇고 우리 파랑주의보도 아까 알람 질문은 이제 나를 넘어서서 대상이 더 확장된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근대원에서 이렇게 바뀌신 이유가 있는지요. 그렇죠. 이제 뭐 글을 쓰시다 보면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절이라는 게 그냥 시대의 노래라고 하니까요. 시절의 노래, 시절의 노래. 그 시자가 아니고 때시자입니다. 때시자를. 조자가 노래 조자. 그래서 시절의 노래, 이게 시절입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표작을 뽑아서 이제 그러면서 보낸 게 그렇고, 나머지는 늘 시대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작품을 써야 한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특히 더 이제 뭐 제 이야기도 맨날 해봐도 식상할 거고,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좀 예민하게 저걸 또 어떻게 작품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질문 하나. 네, 질문요. 예. 금방 N 장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오다시피 샘 씨의 가장 큰 특징은 낱낱의 이 언어들이 이 N 장로와 가장 그야말로 N 장로를 꿰뚫어내는 그런 언어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 게 샘 시조의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고맙습니다. 하루를 맨 처음 첫 수에도 하루를 계량하며 그 다음에 첫 수의 맨 마지막에 시간 출구 이런 것들은 이게 그냥 만만한 내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샘은 아마 처음 작품을 쓰고 난 다음에 태고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의 언어에 대해서 나름 아주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고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주로 쓰는 시간이 뭐 담임에서 이제 매번 다 하시겠죠. 매번 다 하시고, 그리고 밤에 1시 12시부터 한 3시 사이에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젊을 때는 그러고 나도 그 다음 날이 거뜬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5시 6시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 밤 되면 또 조금 쉬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글을 이제 무조건 이렇게 쓰고 나면 처음에는 손으로 다 쓰면 손으로 써놔놓고 그걸 이제 컴퓨터에 옮기고, 그러고 나서 자꾸 읽으면서 이 기절이 이 장에 맞나, 저 장에 맞나, 저 장에 맞나, 이렇게. 그래서 이 기절을 뜨다가 이제 오려가지고 여기도 붙여보고 또 말을 또 읽어보고 그렇게 작업을 이제 뭐 여러 번 하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되겠다 싶은 그런 걸 이제 아니 언어가 딱 맞았더니 하나씩. 그게 또 시조의 매력이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좀, 그 32절 마스크라는 시가 있는데, 그런 32쪽입니다. 코로나하고 만든 그런 시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연에 8장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몇 주가 모은 8장? 예, 그 8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걸 숫자 8을 쓴 이유는 뭘까요? 그냥 빨리 좀 알아들으시라고. 이걸 들고 이제 우체국에 갔더니 그 당시에 그랬어. 8장 더는 안 된다더라고. 숫자 1, 2, 3, 4, 5, 6, 7, 8. 그래서 그게 이미 8.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걸 우리가 할 때는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나가지 1장, 2장, 3장 이렇게 안 나가는데 여기에 글자 수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그런 점도 있으니까 뭐 8장 해도 될 텐데 그 생각 없이 그랬네요. 아니고 조금 보고 이것도 이것 때문에 더 이 시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맞추려고 또 그러시는 그러니까 거니까. 좀 8장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시도를 사실은 오랜만에 접하다 보니까 그 대화체가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좀 특이하다. 요즘 시절은 또 이렇게 해서 쓰는구나 싶은 생각을 드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대화체를 좀 많이 씁니까? 좀 많이 쓰지요. 쓰는데 이제 대화체를 쓴 것 중에서 어머니 설법 이거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어려운 일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양이 아마 말랑글산 말랑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세상 살다가 보면은 모든 게 꽃이 된다고 이 힘든 게 다 꽃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봄이었고 나강가에 매화꽃이 이제 시골 어느 집에 가서 있을 때 가서 피어 있었는데 저 매꽃도 봐라 겨울 이제 지낼 때는 얼마나 추워가지고 꽁꽁 얼었었는데 그 매화꽃이 얼어가지고 이제 좀 그때 많이 추워서 이제 pis을 때 조금 얼었을 때가 그랬더라고요. 그래도 저 한이 안 피가 있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걸 이제 문어체로 이제 고쳐서 이거를 조금 그런데 시도에는 그 극적 대화를 극적 장면 제시라고 그래갖고 아주 요새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시적인 어떤 직접 전달 형식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차윤 씨도 많이 하죠. 대표적인 시인인데 이정록 시인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예, 시간이 그쳐서 그장 한데 벌써 시간이 50분 다 되고. 벌써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마치기 전에 질문 하나 받고 또 선생님 내가 다 못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을 또 한번 했는데 그 질문하실 분들 계신가요? 질문은 없는 걸로 알고요. 지금 마침 이제 김명희 씨 손 드셨습니까? 네. 마이크 여기. 제가 가족 같은 팬입니다. 하소연 시인의. 맞아요. 네, 그런데 아까 자세히 선생님들 질문 이런 거 다 잘 들었는데 종가의 불빛을 보면서 좀 저도 사실은 차종가라서 조금 많이 공감이 가는데 종가의 어떤 공간적인 면 안에 내적인 거 나왔는데 마지막 수에서 어느새 종가가 되어 있는 나를 보며 내가 이제 어느새 종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앞에 시할머니를 이어서 윗대의 종가, 내가 종가가 되었을 때 과연 그 이전의 종가와 현 세대의 종가, 그 종가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이건 지하고는 조금 별별 문제지만 실생활에서 종가가 좀 구분이 되는지, 현대의 종가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조금 묻고 싶은데 뒤에 건작에 보니까 그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건작을 보면서 이게 내가 되어 있는 종가의 어떤 마음 아닐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 그걸 시인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네, 글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작품을 보고 이 사람을 이제 짐작하듯이, 김명희 시인이 잘 봐냈습니다. 잘 봐내시는 것 같고, 어느새 보니까 저도 살아낸다고 열심히 살아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님, 시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종부로서 대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그랬습니다. 살면서. 종가의 종부는 종부가 아니고 종부다, 종부. 정말이에요. 그걸 감내야 되는 게 한국의 현실이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유교 사상이 철저한 그 사 같은데 더 그렇죠. 요즘은 그래 종가도 많이 이제 변모하고 있죠. 변모하고 있고, 종가의 대표격인 이태계 종가에서도 그런지 때문에 차례는 안 지내고 차례는 그냥 잔잔 올리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여행도 떠나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좀 많이 계획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걸려서요. 긴 시간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선생님 긴 시간 우리 다 같이 부탁드리는데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